칠순 생일날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는 며칠 뒤 제게 단돈 10,000원을 보냈더군요. 이걸로 맛있는 빵이나 사 먹고 기분 풀라면서요. 그 10,000원에 담긴 모욕의 무게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존엄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박은희, 올해 70이에요.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냈고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있죠.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이제는 여기 정든 마포의 이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자식은 둘, 든든한 아들 하나에 살가운 딸 하나를 두었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뽀얀 먼지들을 비추는 걸 멍하니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죠.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에는 제가 젊은 시절 아이들과 함께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서 마찬가지로 해맑게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때는 참 열정적이었는데 말이에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고 숙제 검사를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단단해지기를 바랐죠.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제 아이들이 다 커서 품을 떠나고 이제는 손주까지 보게 되었네요. 이 적적한 집에서 유일한 낙은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딸 소민이와 통화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전화벨이 울리네요. 화면에 우리 딸이라는 이름이 뜨는 것만 봐도 마음이 환해져요. 엄마, 잘 지내나? 밥은 잘 챙겨 묻고? 씩씩한 목소리 너머로 병원의 분주한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사투리가 살짝 섞인 딸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겨워요. 저는 늘 그렇듯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대답하죠. 그럼, 이따 저녁에는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 먹으려고. 너나 잘 챙겨 먹어. 병원 일 힘들 텐데. 알았다. 근데 오빠랑 새언니는 자주 들여다보나? 엄마 혼자 있어서 걱정돼 죽겠다. 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저는 손사래를 쳐요. 아이고, 지훈이 걔가 얼마나 바쁜데. 서연이도 일하랴, 애 키우랴 정신없지. 주말마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야. 너는 내 몸이나 챙겨. 환자들 돌보는 것도 힘든데 엄마 걱정까지 할 거 없어. 사실 딸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어요. 자식 걱정시켜서 좋을 거 없다는 생각. 그리고 굳이 가족 사이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괜찮다는 말을 방패 삼아 제 마음 속에 있는 작은 파문들을 애써 잠재우곤 했어요. 주말이 되면 모처럼 집안에 활기가 돌아요. 아들 지훈이네 식구가 오는 날이거든요. 지훈이는 번듯한 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서연이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 다녀요. 똑 부러지고 야무진 아이죠. 그리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민호까지. 식구들이 모이면 주로 외식을 해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훈이가 묻지만 저는 언제나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자고 대답하죠. 그러면 서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 생긴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검색해서 보여줘요. 그 아이는 그런 걸 참 잘 알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는데 분위기가 참 좋더군요. 지훈이는 회사 일에 지쳤는지 연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손자 민호가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최근에 진행한 온라인 마케팅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신나서 이야기했죠. 어머니, 요즘은요, 그냥 물건만 좋다고 팔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스토리. 제가 이번에 맡은 화장품 브랜드도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며느리가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빛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예뻤어요. 그래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줬죠. 제 관심은 온통 포크로 스파게티 면을 돌돌 말고 있는 작은 손자 민호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민호야, 맛있어? 할미도 한 입만 주라. 네, 할머니.
아 하세요. 작은 입으로 오물거리면서도 제게 스파게티를 먹여주려는 손주가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을 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게 당연한 순서가 되었죠.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해도 서울에서 아이 키우며 살려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노인네 연금이야 이런 데 쓰라고 나오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계산을 했어요. 그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웃으며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언제부터 내가 모든 모임의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해졌을까 하는 생각.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면 쓰나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편한 마음을 억지로 눌렀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어쩌면 제가 아들 내외에게 아파트를 한 채 사주면서부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서연이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도 홀로 아들, 딸 키우며 꿋꿋하게 지켜온 제 인생의 결실이었죠. 저는 그 돈을 망설임 없이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없이 시작하려면 얼마나 고생이냐. 엄마가 다른 건 못 해줘도 비바람 피할 지붕 하나는 해줘야지. 그렇게 제 평생의 저축을 거의 다 털어 서울 변두리에 아담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주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고맙다며 큰절을 하던 날,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식의 인생이 단단한 반석 위에서 시작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들의 행복을 위해 쌓아올린 그 반석이 사실은 제 남은 인생을 서서히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될 줄은요. 아들 내외가 새 집으로 이사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주말에 저희 집에 들른 서연이가 설거지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따라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게 서연이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지훈 씨가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최근에 큰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있어서 상여금도 거의 다 깎이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자존심이 워낙 강해서 어머니께는 절대 내색 안 하려고 해요. 어머니까지 걱정하실까 봐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늘 듬직하고 강해 보이기만 했던 아들이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었다니 당장이라도 지훈이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죠. 하지만 서연이는 제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훈 씨한테는 절대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돈이라도 쓰시는 날엔 저 사람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아들이 더 안쓰럽고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힘들어도 내색 한번 안 하고 묵묵히 가정을 책임지려는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그때 서연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사실 다른 건 괜찮은데 민호 영어 유치원비가 다음 주까지인데 좀 빠듯해서요. 지훈 씨한테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민호 영어 유치원비. 그 말이 제 심장을 콕 찌르더군요.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 차깅이 넉넉지 못해서 남들 다 가는 소풍에 김밥 한 번 제대로 싸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이 새 학용품을 자랑할 때마다 닳고 다른 몽당 연필을 감추며 남몰래 속상해했죠. 그 서름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는지 저는 잘 알아요. 내 아들은, 그리고 내 금쪽 같은 손주는 절대로 그런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조금 힘들면 어때? 내 새끼들 기죽는 것보다야 100번 낫지.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가서 노후를 위해 부어두었던 적금을 깼어요. 그리고는 서연이를 따로 불러 봉투를 쥐어주었죠. 이걸로 민호 학원비 내고
지훈이 맛있는 거라도 좀 해먹여라. 그리고 이건 내가 너 주는 거니 지훈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것이 안도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그때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저 아들 내외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일 뿐이었죠.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균열의 시작이었어요. 한 번 열린 둑은 그 후로 아주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저 자식들을 위한 제 사랑이 그 어떤 균열도 막아줄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을 뿐이에요. 어리석게도 말이죠. 한 번 둑이 터지니 물길을 막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군요.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큰 결심을 해야 했던 돈 문제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민호가 요즘 갑자기 키가 커서 입을 옷이 없네요. 민호가 미술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데 재료비가 만만치 않네요. 그런 식이었죠. 모든 요구의 앞에는 언제나 민호라는 제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손주가 행여나 기가 죽을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기꺼이 지갑을 열었죠. 그렇게 제 통장의 잔고는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손주 민호가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폭풍은 그때부터 시작되더군요. 어느 주말 서연이는 잔뜩 심각한 얼굴로 제 앞에 서류 몇 장과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호 장래가 걸린 문제예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영문을 모르는 제게 서연이는 학군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단어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와 제가 사는 이 마포구의 초등학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 동네 학교 졸업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예요. 그리고 이건 마포구 A 초등학교 결과고요. 특목고 진학률은 또 어떻고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어머니. 아이의 인생은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대요. 서연이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뜬 복잡한 그래프와 기사들을 연신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평생을 교단에 있었던 저였지만 학업 성취도니 특목고 진학률이니 하는 요즘 말들은 낯설기만 했어요. 어지러운 숫자와 빼곡한 글씨들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아파왔죠. 제가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서연이는 아마 귀신같이 알아챘을 거예요. 그 아이는 제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민호가 재능이 얼마나 많은 아이인데요. 이런 평범한 동네에서 싹도 못 틔우고 시들어버리면 어떡해요? 다 저희가 무능해서 그렇죠. 애 아빠는 자기 학창 시절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구는데 세상이 변했잖아요. 며느리의 한숨 섞인 목소리는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에 와서 꽂혔어요. 손주의 미래. 그 네 글자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죠.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제가 정작 제 손주의 앞날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그건 제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손주의 미래와 나의 안정된 노후. 이 두 가지 가치가 제 머릿속에서 밤새도록 전쟁을 벌이는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봤어요. 그럼 다 같이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떻겠니? 방도 많고 다 같이 살면 민호 보기도 좋고.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니,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들어오면 어머니가 불편하시잖아요. 지훈 씨랑 저도 신혼 때부터 둘이 사는 게 익숙해져서요. 괜히 저희 때문에 어머니 사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의 불편함 때문인 것처럼 들렸어요.
더 이상 함께 살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며칠 밤낮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희생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 까짓 거. 내가 좀 불편하면 어때? 우리 강아지 미래가 걸린 일인데 몇 년만 고생하자. 민호가 학교에 잘 적응할 때까지만이라도. 저는 아들 내외를 불러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미리 생각해둔 말을 꺼냈어요. 내가 인천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잠시 지내다 올란다. 너희는 이 집으로 들어와. 민호 여기서 학교 보내고 편하게 살아. 지훈이는 깜짝 놀라며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지만 서연이는 애써 기쁨을 감추는 듯한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았지만 애써 외면했죠. 그렇게 저는 평생의 추억이 깃든 마포의 집을 제 손으로 아들 내외에게 넘겨주게 되었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거룩한 이름 아래 제 스스로를 유배 보내는 결정이었. 인천의 구도심에 얻은 작은 아파트는 낡고 볕도 잘 들지 않았어요. 마포에 정든 집과는 모든 것이 달랐죠. 이삿짐을 풀고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 민호를 위한 일인데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낯선 환경과 마음고생 때문이었을까요? 전에는 가끔 뻐근하기만 했던 무릎이 이사 온 뒤로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쑤시고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병원에 가보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군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의사가 추천해준 관절 전문 병원은 제가 평생을 살았던 마포, 바로 그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고행이 시작되었죠. 인천집에서 마포의 병원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참을 나가 1호선 지하철을 타고 또 몇 번을 갈아타야 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힘든 여정이었지만 아픈 무릎을 이끌고 가야 하는 저에게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길이었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하철역의 가파른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는 비명 같은 통증이 터져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휩쓸려 콩나물 시루 같은 전동차에 몸을 싣고 있노라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내어준 그 편안한 집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렇게 낯선 곳에서 고통스럽게 오가야 하는 제 신세가 처량하기 짝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을 다녀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 무릎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다니시면 약물이나 물리치료로는 한계가 옵니다. 결국엔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수술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쿵 하고 울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깊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만약 내가 정말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이 낯선 곳에서 누가 나를 돌봐줄까? 아들 내외에게는 이미 짐이 되어버린 존재인데 그 무렵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자주 걸려오던 아들 내외, 안부 전화가 눈에 띄게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천이라는 낯선 섬에 아픈 몸뚱이와 함께 완전히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희생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답니다. 의사의 경고를 받은 후 제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 되었어요. 수술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밤에는 욱신거리는 무릎 때문에 잠을 설쳤고 낮에는 낯선 동네의 적막함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 지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책을 펼쳐도 마음은 온통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 칠순 생일이 다가왔어요. 70번째 생일. 예전 같았으면 친척들 다 모여 잔치를 열었을 특별한 날이죠.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럴 여력도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단 하루라도 좋으니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 얼굴을 보며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죠. 그 작은 소망 하나가 잿빛 같던 제 일상의 희미한 등불을 켜주었어요. 생일 며칠 전부터 저는 조금씩 분주해졌어요.
아픈 무릎을 이끌고 절뚝거리며 시장에 갔죠. 지훈이가 좋아하는 소갈비를 사고 민호가 잘 먹는 잡채거리도 샀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던 호박전도 부쳐야지 생각하며 애호박도 하나 골라 담았어요. 장바구니는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모처럼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생일날 아침이 밝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핏물을 뺀 갈비를 솥에 안치고 갖은 채소를 정성껏 다듬었죠. 달짝지근한 갈비찜 냄새가 좁은 아파트에 퍼지기 시작하자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와 함께 제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갔어요. 한창 음식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대구에 있는 딸 소민이의 영상 통화였죠. 화면 가득 딸의 환한 얼굴이 들어오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엄마, 생신 축하한다.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동료 몇몇이 뒤에서 함께 손뼉을 쳐주었죠. 쑥스러우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딸은 어제 보낸 택배는 잘 받았냐고 물었어요. 어제 도착한 상자 안에는 따뜻한 캐시미어 목도리와 함께 유명하다는 무릎 보호대가 들어있었죠. 제 무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언뜻 듣고는 마음에 계속 걸렸었나 봐요. 멀리 있어도 엄마를 챙기는 건 역시 딸밖에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 딸. 일하느라 바쁠 텐데 뭘 이런 걸 다 보냈어. 바쁘긴 뭐가 바빠. 칠순인데 직접 내려가 보지도 못해서 죄송해 죽겠다. 오빠랑 새언니가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사주겠지.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내가 보낸 목도리하고 오빠한테 사진 한 장 찍어 보내줘. 저는 알았다며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딸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남은 음식 준비를 하는 내내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저녁이 가까워올수록 제 기대감은 점점 부풀어 올랐어요. 식탁 위에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하나씩 차려놓고 아들 내외와 손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했죠.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하며 와락 안겨올 민호를 생각하니 아픈 무릎의 통증도 잊을 만큼 행복했어요. 약속 시간인 저녁 7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초인종 대신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 지훈이었죠. 드디어 오는구나 싶어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쩐지 머뭇거리고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게. 처가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장모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저희가 지금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내일 바로 다시 전화 드릴게요.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알았다. 괜찮다. 어서 가보거라. 장모님 괜찮으신지 있다가 문자라도 한 통 넣어주고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집안을 감싼 정적은 그 어떤 소음보다 더 시끄럽게 제 귀를 울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잡채, 정갈하게 부쳐놓은 호박전. 이 모든 음식의 주인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식탁 위의 음식들이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죠. 허탈한 마음에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배도 고프지 않았지만 이대로 상을 물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꾸역꾸역 접시에 음식을 덜어 입으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음식이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서걱거렸어요. 몇 술 뜨다 말고 저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너무나 허전하고 슬픈 마음에 뭐라도 해야 이 긴 저녁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죠. 손주 민호 사진이라도 보면 좀 나을까 싶어서요. 갤러리를 열려다가 무심코 손가락이 며느리 서연이가 자주 쓴다는 카카오 스토리를 눌렀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어요. 새로운 게시물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불과 30분 전에 올라온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이었죠.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길고 멋들어진 테이블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 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 손자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어요. 그들 옆에는 오늘 아침 갑자기 몸이 아프다던 사돈내외가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엄마, 필라테스 강사 과정 수료 축하해요. 마포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우리 가족이 엄마의 제1호 팬이 되어 축하 파티.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가족이 최고. 처가에 급한 일이라는 말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일은 번째 생일 잔치가 아니라 장모님의 취미 생활 수료를 축하하는 파티. 그것이 제 아들 가족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던 거예요. 손에서 스마트폰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슬픔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배신감과 견딜 수 없는 굴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제가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제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고 있었는지, 그 사진 한 장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하나씩 들어올렸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전부 쏟아부었어요.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대하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역한 냄새를 풍기며 뒤섞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손주를 향한 제 사랑, 기대,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죠. 저는 제 손으로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거예요. 텅 빈 아파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릎이 아픈 줄도 몰랐어요.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제 인생의 가장 길고 긴 저녁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칠순 생일날의 그 끔찍한 저녁이 지나고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욱신거리는 무릎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죠. 마치 제 속에서 타오르는 우라가 전부 무릎으로 몰려가 뾰족한 바늘이 되어 뼈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저는 지옥 같은 통증 속에서 신음하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사랑도 기대도 이제는 다 부질없었어요. 남은 것은 오직 이 지긋지긋한 고통뿐이었죠. 수술만은 피해야 했어요. 그러려면 이 고통스러운 인천과 마포를 오가는 여정을 멈춰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피하고 싶었던 그 아이와 다시 한번 마주해야만 했죠. 이번에는 화해나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저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단판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잠시 볼 수 있겠냐고요. 며느리는 의외로 순순히 약속을 잡더군요. 저희는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마포에 살 때만 해도 이런 곳은 없었는데 어느새 예쁜 가게들이 골목마다 들어서 있더군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평화로운 카페의 풍경이 곧 벌어질 살벌한 대화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미리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서연이를 기다렸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수십 번을 연습했죠. 흥분하지 말자. 감정적으로 호소하지도 말자. 오직 사실만을, 내 상황만을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리를 꼬고는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라고 했냐고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준비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 무릎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경고했다는 사실을요. 병원을 오가는 길이 제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차분하지만 절박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진짜 용건을 말했죠. 서연아, 내가 너희들 집을 뺏으려는 게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렴. 그냥 내가 병원 다니는 동안만이라도 너희 집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좋으니
잠시 머물게 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 생활에 절대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지낼게. 치료만 끝나면 다시 인천으로 돌아갈 거야. 제 진심 어린 호소에 서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그 아이의 입술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제 기대는 곧 산산조각이 났어요. 서연이는 피식 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죠. 어머니, 그런 불쌍한 연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걸 모를 줄 아세요? 결국엔 집도로 뺏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요, 지훈 씨랑 결혼할 때 분명히 말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랑은 절대 같이 안 산다고요. 그게 제 결혼의 제1원칙이었어요. 이제 와서 아프다는 셔셔로 그 약속을 깨시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아이는 제 고통을, 제 절박함을 전부 집을 뺏기 위한 연기로 치부해 버렸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서연이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그리고는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제게 마지막 비수를 꽂았어요. 어머니답게 좀 구세요. 나이 드셔서 왜 그렇게 추해지세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횡하니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덩그러니 혼자 남아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연남동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부끄러움과 모멸감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죠.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 소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자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제 칠순 생일날 있었던 일부터 방금 전 카페에서 겪었던 굴욕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수화기 너머로 딸이 분노에 차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그 인간들이 진짜. 엄마, 당장 기차 끊을게. 내가 올라갈게.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올 듯한 딸을 저는 겨우 말렸어요. 아니다, 소민아. 너까지 오면 일이 더 커져. 내 인생에 엄마가 짐이 될 수는 없어. 그러자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내 말 잘 들어. 이제부터는 엄마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해. 앞으로 오빠나 그 여자한테 전화 오면 무조건 통화 녹음해. 문자 메시지도 절대 지우지 말고. 알았지. 소민이는 그 자리에서 차근차근 스마트폰의 통화 녹음 기능을 어떻게 켜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딸이 시키는 대로 스마트폰 화면을 눌렀죠. 일은 평생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를 손에 쥐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바로 다음 날이었죠. 서연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는 자기가 너무 예민해서 죄송했다는 영혼 없는 사과와 함께요.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오늘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겼으니 민호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달라는 부탁이 이어졌죠. 저는 딸의 조언을 떠올렸어요. 문자 답장 대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서연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무릎이 아파서 오늘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마포의 그 집으로 향했어요.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급한 일이 있다던 며느리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그 아이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며칠 뒤 서연이는 또다시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생일도 제대로 못 챙겨드리고 지난번 카페에서도 죄송했으니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이전에 저였다면 그래도 며느리가 마음을 쓰는구나 하고 감동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제안이 화해의 손길이 아니라 또 다른 계략이거나 저를 시험하려는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스마트폰 자판을 눌러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좋구나. 어디로 가면 되겠니? 그렇게 저는 다가올 결전의 날을 향해 제 스스로 발을 내딛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약속된 날, 저는 서연이가 예약했다는 여의도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으리으리한 건물, 입구에서부터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는 직원들. 값비싼 도자기가 놓인 복도를 지나 저희는 조용한 개별방으로 안내받았죠. 모든 것이 제 평소 생활과는 동떨어진 과시적이고 화려한 세계였어요. 그 어색한 고급스러움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음식들은 하나같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제 입에는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죠. 지훈이는 회사 일에 지쳤는지 별말이 없었고 서연이는 애써 밝은 척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밥을 씹으며 다가올 순간을 기다릴 뿐이었죠. 길고 긴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다면서요. 그러고는 아내인 서연이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계산하고 어머니 잘 모셔다 드려. 오늘 저녁 고마웠어. 아들은 제가 아니라 아내가 저를 대접하는 자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완전히 정리했어요. 방 안에 저와 며느리 단둘이 남았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함께 계산대가 있는 식당 입구로 걸어나갔어요. 직원이 공손하게 계산서를 내밀었지만 서연이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요. 저는 그 아이의 뻔뻔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가 생일 챙겨준다고 부른 것 아니었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제 물음에 서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놀라움을 표하며 대답하더군요. 어머, 어머니. 저는 당연히 어머니께서 내실 줄 알았죠. 늘 그러셨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걸로 쪼잔하게 구시면 정 떨어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주변의 시선, 직원의 난처한 표정, 그리고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며느리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더 이상의 소라는 제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수십만 원이 찍힌 계산서를 결제했어요. 차를 타고 인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얼음 같은 침묵만이 흘렀죠. 그 치욕스러운 저녁 식사가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제 마음은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이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이제는 지긋지긋해진 그 레퍼토리였죠. 민호를 좀 봐달라는 부탁.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들어서요. 그러자 서연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능숙하게 위선적인 친절을 가장하더군요. 어머님,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그럼 병원 잘 다녀오시고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게 제가 돈 좀 보내드릴게요. 그 문자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렸어요. 은행 앱에서 온 알림이었죠. 저는 무심코 그 알림을 눌러보았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나은행 윤서연님이 10영원을 보냈습니다. 10,000원. 제 눈을 몇 번이고 비벼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그 순간 곧이어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병원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빵집 있는데 소금빵이 진짜 맛있어요. 1만 원이면 5개는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드시고 기분 푸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어요. 눈물이 핑 도는데 입에서는 헛웃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죠. 10,000원. 그래, 10,000원. 그 아이에게 내 존재의 가치는, 내 평생의 희생과 사랑은 고작 소금빵 5개와 같은 값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제 인격과 삶 전체에 대한 완벽한 모독이었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안방으로 향했어요. 수십 년간 제 곁을 지켜온 낡은 자개장 서랍, 깊숙한 곳, 그곳에서 닳고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소리였을 거예요. 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거긴 내 집이야. 아들이 당황해서 뭐라고 변명하려 들자 저는 말을 잘랐어요. 그리고 며칠 전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과 방금 전 제가 받은 일만, 원짜리 모욕에 대해 한치의 떨림도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어요. 지훈이는 수화기 너머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와 이야기해보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죠. 그 미적지근한 반응이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가 내 아내와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을 거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네가 결혼할 때 내가 사준 그 아파트. 며칠 전에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더라. 곧 경매로 넘어간다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헙 하고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그 침묵에 대고 제 마지막 판결을 내렸어요. 내 아내한테 직접 확인해봐.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심판의 날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죠. 제 손으로 제가 만든 가족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제가 전화를 끊은 후 마포의 그 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쳤을 거예요. 그날 밤 아들 지훈이에게서 거의 실신 직전의 목소리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고요. 서연이는 은행 대출로 무리하게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렸고 제가 사준 아파트는 이미 담보로 잡혀 넘어간 지 오래였다고 해요. 학군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집에서 밀어내고 공짜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고요.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서연이에게 아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건넸던 돈 이야기를요. 서연이가 지훈이가 힘들다고 자존심 때문에 엄마에게 손 벌리지 못한다고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요.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아내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뒤졌다고 해요. 그리고는 발견했죠.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아들의 힘든 사업 자금이 아닌 며느리의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피부 관리 비용으로 전부 사라졌다는 끔찍한 진실을요. 며칠 뒤 대구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딸 소민이가 제 인천 살림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딸의 부축을 받으며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마포의 집은 낯설기만 했어요. 아들은 손주 민호의 손을 잡고 작은 월셋집으로 떠나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는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실 앞에 마주선 저와 제 아들딸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민호의 학교를 도우며 부서진 아이의 마음을 돌봐야 했고 지훈이는 파탄난 재정을 수습하며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했죠. 가장 힘든 것은 손주 민호의 변화였어요. 늘 밝고 제잘거리던 아이는 눈에 띄게 말이 줄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울기 일쑤였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왜 같이 안 살아? 우리 이제 계속 여기 사는 거야? 아이의 순진한 물음들은 제 가슴을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 놓았죠. 설상가상으로 서연이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밤늦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며 울부짖다가 제가 받지 않으면 지훈이에게 전화해 제가 손주를 볼모로 복수하고 있다고 모함했어요. 심지어 민호의 학교 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학교에서 제게 연락이 오기까지 했죠. 동네의 시선도 따가웠어요. 어떤 이웃은 제게 동정의 눈길을 보냈지만 또 어떤 이웃은 뒤에서 수군거렸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했으면 며느리가 저러겠어. 맘카페에서는 그 집 시어머니가 돈으로 며느리 쥐잡듯 했다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는 하루아침에 아들 가정을 파탄낸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학원에서 돌아온 민호를 씻기다가 아이의 팔뚝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누구에게 맞았냐는 물음에 아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으며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어라고 속삭일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민호의 손을 잡고 곧장 병원으로 가 진단서를 떼고 그 길로 경찰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어요. 제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와도 싸울 수 있었어요. 그 후 8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지루한 싸움의 시간이었어요. 양육권 소송이 시작되자 서연이는 변호사를 통해 저와 지훈이를 공격해왔죠. 제가 예전에 돈을 붙여주며 보냈던 안부 문자들은 돈으로 며느리를 통제하려 한 증거로 둔갑했고 아이를 위해 했던 모든 훈육은 정서적 학대로 포장되었어요. 이른의 나이에 법정에 서서 제 삶과 인격을 증명해야 하는 하루하루는 피가 마르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딸 소민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피며 서연이 측이 퍼뜨리는 악성 루머에 대응했고 저는 스마트폰으로 변호사와 증거를 주고받으며 서툰 기술로 제 자신을 방어해 나갔어요. 길고 긴 터널의 끝에 법원은 결국 지훈이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서연이는 감독하에 주말에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사람들은 제게 승리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승리의 대가로 얻은 것은 웃음을 잃고 매주 심리상담센터에 다녀야 하는 손주의 깊은 상처뿐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을까요? 서연이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자신의 잘못을 구구절절 반성한다는 말과 함께 민호의 심리치료 비용을 분담하고 싶다는 제안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 제 마음에는 분노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 네가 민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이다. 네가 우리 가족에게서 가져간 모든 돈을 먼저 갚고 내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의 치료비 전액을 책임져라. 그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서연이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저는 71살이 되었어요. 여전히 아픈 무릎을 이끌고 매주 민호의 손을 잡고 마포의 심리상담센터에 가요. 지훈이는 예전보다 훨씬 책임감 있는 아들이자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늘진 얼굴은 쉬이 펴지지 않네요. 제가 다시 찾은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시끌벅적한 행복의 공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도 않아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요. 저는 행복을 되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죠. 바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평화. 자존감을 지켜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평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겪은 이 아픈 경험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 저처럼 힘든 일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금융사기 예방교육 봉사를 시작해보려고요. 폭풍은 지나갔고 그 폐허 위에 저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에요. 기나긴 싸움 끝에 박은희 씨가 얻은 것은 복수의 통쾌함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희생했던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죠.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용서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할 권리를 되찾았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요.
존중 없는 사랑은 폭력일 뿐이니까요.